계좌를 딱 확인해 봅니다. S&P 500 기업들의 수익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면서 화면에 빨간불,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상승을 알리는 불빛이 막 번쩍이는 거예요. 네, 주식창 보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순간이죠. 맞아요. 투자자로서 기분이 꽤 좋죠. 근데 차를 몰고 마트에 가려고 주유소에 들은 그 순간 한 달 전보다 기름값이 무려 20%나 올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펌프 앞에 서면 갑자기 현실 자각 타임이 오죠? 네네. 주유기 화면에 찰칵찰칵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 방금 전까지 그 좋았던 기분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칠 현재 경제의 궁극적인 모순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텅 비고 한쪽은 넘쳐나는 거네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기름값 폭등으로 소비자 지갑이 텅텅 비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마진을 기록하면서 금고를 막 채우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두 개의 평행 세계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사실 이걸 제대로 해독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숫자,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뜯어봐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방대한 자료를 해체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두 가지 핵심 출처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들인가요? 첫 번째는 2026년 3월 미국 노동통계국, 우리가 흔히 BLS라고 부르죠. 거기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고요. 두 번째는 XTB.com에서 나온 S&P 500 1분기 기업 실적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주 굵직한 자료 두 개네요. 네. 근데 사실 원래는 변동성 ETF랑 헬스케어 배당금에 대한 진짜 흥미로운 자료 두 개도 같이 다루려고 했거든요. 접근을 막 튕겨내는 거예요. 하하, 철통 보안에 막히셨네요. 보수로 오해를 받으시다니.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통과시켜준 이 남은 두 핵심 자료만으로도 현재 거시경제의 가장 모순적인 단면을 완벽하게 해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기름값 폭등에 시달리는 소비자와 마진 파티를 벌이는 기업의 현실. 이거 두 개면 큰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1967년 이후 최대 충격이 덮친 주유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BLS가 발표한 3월 CKI 데이터를 보면요. 계절 조정 기준으로 단 한 달 만에 물가가 0.9%나 뛰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상승했고요. 와, 월간 상승률 0.9%요? 이거는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거든요. 그렇죠. 2월이 0.3%였는데 3배나 뛴 거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물가 숫자가 올랐네 이게 아니라 소비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비용 부담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 물가 상승을 견인한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약간 뭐랄까 정말 극단적입니다. 모든 물건 가격이 골고루 사이좋게 오른 게 아니에요. 범위는 정확히 에너지 하나였습니다. 아, 역시 에너지가 문제였군요. 네. 에너지가 한 달 만에 10.9%가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휘발유 가격은 단 한 달 만에 무려 21.2%가 폭등했습니다. 21.2%요? 와. 아니 21.2%라니 하루가 다르게 펌프 가격이 막 바뀌었다는 소리잖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1967년에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의 월간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70년대 오일 쇼크 때보다 단기 상승폭이 훨씬 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연료유 역시 30.7%나 폭등했고요. 이쯤 되면 거의 주유소 가기가 무서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극단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왜곡이요? 그 왜곡 현상이 맡은 물가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 가격이 저렇게 비쳐 날뛰는 반면에 식료품 물가는 0.0%, 그러니까 전월 대비 전혀 안 올랐습니다. 식음료는 완전 잠잠했네요. 네. 특히 작년에 막 금값이라고 불렸던 계란값 있잖아요. 이번 달에만 3.4% 하락했고 전년 대비로는 무려 44.7%나 떨어졌어요. 44.7%면 거의 반토막이 난 거네요. 그렇죠. 유제품도 1.6% 하락했고 육류나 가금류, 생선 이런 것도 다 전년 대비 0.9% 하락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란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그 싼 계란 한 판 사겠다고 마트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드는 기름값이 지갑을 다 털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 적절한 비유네요. 이 극단적인 대비가 바로 현재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근원 물가, 즉 Core CPI라는 개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에너지 빼고 보는 그거죠. 항공료나 의류 같은 게 약간 오르긴 했던데. 맞습니다. 식음료랑 에너지처럼 가격 변동이 막 심하게 출렁이는 항목을 뺀 근원 물가는 이번 달에 겨우 0.2% 오르는 데 그쳤거든요. 헤드라인 물가는 0.9%나 올랐는데 변동성이 큰 기름값을 빼버리니까 겨우 0.2% 올랐다는 거군요. 결국 이거 완전 기름값 인플레이션 아닌가요? 맞아요. 헤드라인 0.9%와 근원 물가 0.2% 사이에 이 겁의 한 0.7%포인트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좀 더 깊이 파보면요. 의료비는 오히려 0.2% 하락했고요. 아, 의료비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0.4% 떨어졌고요. 처방약 가격은 무려 1.5%나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대한 파도 하나를 딱 걷어내고 경제의 기저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자체는 시스템 내에서 상당히 억제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표의 내면을 보면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당장 출퇴근해야 하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억제된 근원 물가 따위는 전혀 눈에 안 들어오겠군요. 당연하죠. 자동차 시동을 걸 때마다 내 지갑에서 한 달 전보다 20%더 비싼 돈이 쑥쑥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중앙은행이나 경제학자들은 보통 근원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니 경제는 통제하에 있다고 분석하겠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소리죠. 그렇죠. 소비자들에게 경제란 곧 자신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영수증과 청구서거든요. 에너지가 체감 경기를 극도로 악화시키면서 불안감을 엄청나게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BLS 보고서에 나온 흥미로운 기술적 세부사항을 하나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기술적 세부사항이요? 어떤 거죠? 다가오는 2026년 4월 데이터부터는 CPI의 기준 연도가 2024년 12월로 개편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리베이싱이라고 하죠. 기준연도 개편, 리베이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통계청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 같은 건가요?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장바구니의 내용물을 완전히 업데이트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2010년의 장바구니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10년이요? 그때면 뭐 폴더폰이나 DVD 타이틀 같은 게 물가 비중에 꽤 크게 잡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고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돈을 쓰는 패턴과 품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현재 물가를 측정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옵니다. 낡은 잣대로 새로운 물가를 재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2024년 12월의 최신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잣대를 새롭게 맞추는 겁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정확하게 추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이해가 쏙쏙 됩니다. 정부의 완결성이 확 올라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펌프 앞에서 이렇게 20%나 뛴 기름값을 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요. 네. 당연히 물건을 생산하고 트럭으로 막 배송하고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들도 이 비용 폭탄을 맞고 같이 휘청거려야 정상 아닐까요? 비용이 오르면 기업 수익은 줄어든다. 이게 경제 아주 기초적인 기본 원리잖아요. 뭐 상식적인 추론이죠. 물리적인 세계에서 에너지는 사실상 모든 생산과 유통의 혈관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룰 두 번째 출처인 XTB 보고서를 딱 펼쳐보면 이 상식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을 비웃고 있어요. 숫자들이 정말 놀라웠죠. 숫자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무려 84%가 주당 순이익 EPS 예상치를 뒤엎었습니다. 매출 예상치를 뛰어넘은 기업도 81%나 되고요. 대부분이 깜짝 실적을 낸 거네요. 네. 그리고 전년 대비 순이익 성장률은 15.1%를 기록했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무려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입니다. 완전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순이익률, 즉 넷 프로핏 마진입니다.
1분기 S&P 500의 순이익률이 무려 13.4%를 기록했어요. 13.4%요? 네, 이 13.4%라는 숫자는 팩트셋이 2009년에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기업들이 물건 팔고 남기는 마진이 2009년 이후로 지금이 제일 두둑하다는 뜻이죠. 아니 잠깐만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기름값이 1967년 이래 최대로 폭등을 했는데 마진율이 2009년 이후 최고치라고요? 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기업들이 늘어난 그 엄청난 에너지 비용을 자기들이 흡수하지 않고 100% 소비자 가격에 얹어서 막 떠넘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들이 갑자기 무슨 효율성의 끝판왕, 비용 절감의 마법사가 된 겁니까? 그 모순을 풀려면 S&P 500이라는 이 거대한 지수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산업별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기업이 비용 전가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13.4%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아주 극심한 섹터별 양극화가 숨어 있습니다. 양극화요?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재밌는 건 정작 그 기름값을 올린 당사자, 에너지 섹터의 마진율은 6.6%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 부분 보셨군요. 맞습니다. 과거 5년 평균치가 9.6%인데 오히려 그걸 한참 밑돌고 있고 직전 분기인 7.9%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기름값이 20%가 올랐는데 정작 기름을 파는 에너지 기업들의 마진율이 떨어졌다고요? 제주는 에너지 섹터가 넘고 돈은 뭐 다른 곳에서 쓸어 담고 있다는 거네요? 다른 타격받는 곳도 있나요? 네, 통신 서비스 섹터 역시 마진이 16.0%에서 14.1%로 뚝 떨어졌고요. 산업재 부문도 12.3%에서 11.1%로 하락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비용 상승의 압박을 강하게 받는 섹터들은 실제로 마진이 꺾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돈을 다 끌어모아서 전체 평균을 13.4%로 멱살 잡고 폭등시킨 겁니까? 바로 IT, 기술주 섹터입니다. 아, 역시 기술주인가요? 네, 기술 섹터가 무려 29.1%라는 경이로운 마진을 기록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와, 29.1%요? 전체 평균이 13.4%인데 기술주 혼자 29.1%를 찍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AI 모델을 구동하거나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는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은요, 제품을 배송하려고 디젤 트럭을 수천 대씩 굴리지 않잖아요? 아, 물리적인 제약이 없죠? 맞아요. 이들의 원가 구조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운송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유 가격이 20% 폭등하든 말든 소프트웨어 코드를 복제해서 서버를 통해 전송하는 비용에는 별 타격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의 인플레이션에 덜 노출되어 있다는 거군요. 게다가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사실상 거의 독과점 수준이라서 가격을 올려도 기업 고객들이 구독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강력한 가격 결정력, 그리고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난 구조적 효율성이 결합된 결과죠.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기술 섹터는 타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산업이 겪는 비용 압박의 눈물을 다 덮어버릴 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겉보기에는 S&P 500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완벽하게 면역력이 생긴 것처럼 사상 최고 마진이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현재 거시경제의 가장 큰 패러독스죠. 와, 이 13.4%라는 숫자는 경제 전반이 골고루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었네요. 기술주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나머지 경제의 부진을 완전히 가려버린 결과물이었군요. 주요소에서 고통받는 소비자의 현실과 13.4% 마진을 자랑하는 월스트리트 현실은 결국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철저하게 분리된 세계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으로 넘어갑니다. 마진율이 2009년 이후 최고고 기업들 실적이 예상치를 80% 이상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매일매일 축포를 쏘면서 열광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주가가 폭등해야 맞겠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 시장의 반응이 어딘가 굉장히 차갑고 냉혹합니다. 기업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 즉 어닝 비트를 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수치를 봤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고작 0.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과거 5년 평균적으로 깜짝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보통 1.0%는 올랐는데 그 칭찬의 폭이 줄어든 거죠. 맞아요. 보상이 엄청 짜졌어요. 반면에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주가는 가차없이 마이너스 2.6% 하락했습니다. 물론 다소 부드러운 타격이긴 하지만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100점 맞고 칭찬을 기대하며 집에 뛰어갔는데 부모님이 야, 네가 100점 맞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이러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같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왜 시장이 이렇게 완벽함을 요구하며 인색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시장 기저에서 작동하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라는 지표의 메커니즘을 파헤쳐야 합니다. 현재 S&P 500의 선행 P가 무려 20.9배에 달하거든요. 20.9배요? 그 수치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건가요? 과거 5년 평균이 19.9배고요. 10년 평균이 18.9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모두 훌쩍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다면 그 20.9배라는 숫자가 실전 주식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뭐 단순히 주식이 지금 많이 비싸다 이런 뜻인가요? 주식이 비싸다는 걸 넘어서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알고리즘이 미래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를 거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뒤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거래하는 곳이죠. 네, 미래 가치를 땡겨오죠. PE가 20.9배라는 건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거대한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이 기업들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측하고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주가에 다 선반영해두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미 모든 완벽함을 가격에 반영해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기도 전에 너희는 15% 성장할 거고 무조건 13.4% 마진을 낼 거야 라는 기대치를 주가라는 가격표에 미리 다 얹어놓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미 가장 완벽한 긍정적 시나리오가 주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막상 실적 발표일에 진짜로 100점짜리 성적표를 가져와도 네, 그럴 줄 알았지. 이미 그 가격 다 쳐서 주식 사놨어. 라면서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미 반영된 호재는 더 이상 흥분시킬 재료가 안 되니까요. 네, 맞아요. 듣고 보니 시장이 참 차가운 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거였네요. 게다가 보고서를 보니까 2분기, 3분기 기대치는 더 높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에는 20.6%, 3분기에는 무려 22.7%의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엄청난 기대치죠. 이렇게 기대치는 막 대기권을 돌파하고 있는데 정작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내놓는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보면 좀 불안한 기류가 있다고요. 네, 이 가이던스 데이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대해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은 회사가 11개인 반면에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은 곳은 9개에 불과했거든요. 기업들 스스로가 다음 분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고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이 지점이 투자자들이 1분기의 그 화려한 실적 앞에서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을 짓누르는 감정은 와, 1분기에 돈 많이 벌었다. 이런 현재의 대박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두려움인가요? 네. 이 13.4%라는 사상 최대의 마진,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진 기준점, 이 하이 베이스를 다음 분기에도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두려움이죠. 산이 지나치게 높으면 계곡도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걸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와.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쫙 연결되는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를 쭉 한번 묶어보죠. 첫째, 주유소에서는 1967년 이후 최대폭으로 폭등한 21%짜리 휘발유 가격 앞에서 소비자들이 숨죽이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현실의 팍팍함이죠. 그리고 둘째, 그 고통의 이면인 월스트리트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피를 흘리든 말든 기술주들의 압도적인 방어력과 지배력에 기대서 S&P 500이 13.4%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률을 뽐내고 15%의 이익 성장을 기록하며 평행세계를 구축하고 있죠. 완벽한 양극화의 세계네요. 셋째, 정작 그 평행세계의 꼭대기에 있는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은 포워드 P의 20.9배라는 아찔한 고도 위에서 이 완벽함에 조금이라도 금이 갈까봐 차갑게 얼어붙은 눈으로 다음 분기를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와 뉴스에 나오는 화려한 경제 지표가 이토록 다르게 느껴졌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모순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이고 표면에 나타난 단순한 숫자, 예컨대 물가상승률 0.9%나 기업 마진율 13.4%라는 단일 지표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을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데이터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일수록 그 수치 이면에 숨겨진 기술주와 에너지 섹터 간의 불균형, 그리고 미리 계산된 거시적 흐름을 다각도로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날카롭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았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기업들이 만들어낸 23.4%라는 경이로운 이익률, 이거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기업의 매출은 돌고 돌아 결국 어디서 오나요? 바로 소비자의 지갑입니다. 당연하죠. 누군가 돈을 써야 기업이 돈을 버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소비자의 지갑은 펌프 앞에서 폭등한 휘발유값 때문에 완전히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이 압박이 누적되어서 소비자가 더 이상 다른 물건에 돈을 쓸 여력이 없는 그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이익 창출력과 더 이상 기름값 외에는 쓸 돈이 없는 소비자의 현실이 정면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충돌이겠네요. 과연 월스트리트의 다음 분기 실적표는 어떤 숫자를 가리키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딜레마를 여러분의 오늘 하루 고민거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할 것 같네요. 하하, 늘 바쁘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이번 깊이 있는 탐구,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더 날카롭고 놀라운 자료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